한국 재혼시장의 문을 두들기겠습니다. 이혼 후 40살이 되어 한국에 찾은 프랑스 여성. 딸은 남편에게 두고 자신은 한국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은 클레르 모네입니다. 올해 41살, 프랑스 리옹 출신으로 한때 국제 NGO 활동가로 일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외국인 가족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프랑스 출신 가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낯선 문화에 어색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고 조언을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조금 아이러니한 게 사실 저는 이혼을 경험했고 딸아이도 지금은 남편에게 가 있지만 여기 한국에서 가족 정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제 가족은 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는 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단지 먼 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지명 중 하나였죠. 저뿐만이 아니라 제 고객인 프랑스 사람들 대부분이 마찬가지로 하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지하철을 타고 외출하는 내내 지갑을 한 번도 꺼내지 않고 핸드폰으로 결제를 마무리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저는 한동안 세상 어딘가에 살만한 곳이 남아있다는 믿음을 잃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동안 프랑스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에도 난민들의 프랑스 생활 정착 지원을 도왔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 분쟁 지역, 취약 국가들을 돌아다녔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지만 동시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지구상의 파라다이스는 없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곤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정의와 연대를 외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가장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곧 사람 아닐까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가 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양보해주기는 싫고 그런 감정들 말이에요. 그런 걸 보다 보니 제 일상에서도 신뢰와 안정이라는 감정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직전 있던 곳은 우크라이나였어요. 그전엔 튀니지였고요. 여러모로 힘들었고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저는 정작 제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내 가족도 잘 못 지키는 내가 누굴 지켜줄까 싶어 회의감이 깊게 들어 결국 협회장님께 사퇴 의사를 말씀드렸어요. 한참 고민하시던 협회장님은 그럼 한국으로 보내줄 테니 가서 최종 결정을 심사숙고해보라는 제안을 받았고 막상 일자리를 잃게 되는 두려움도 있었으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가서 심사숙고를 해보겠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사실 협회장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낸다고 할 때 내가 진짜 죽기를 바라나 싶었어요. 한국은 분단국가고 휴전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에서 휴전 중인 한국으로 보내니 좀 너무하시다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부끄럽지만 제가 특별히 상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김정은이 지도자로 있는 나라와 한국은 휴전 중이니까요.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불안할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한국은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으로 오기 전 저는 2달간 집중교육을 받았는데 당연히 제가 생각했던 건 부끄러운 편견이었고 한국인들에게 한때나마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은 굉장한 선진국 그 자체였습니다. 오히려 찬란하던 유럽이 2000년대 이후 추구하던 나라의 모습 그대로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고 편의성이 극도로 발전했으며 국민들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되어 빈부격차는 존재하지만 거지가 없는 나라, 그게 유럽이 2000년대 추구하던 2020년대의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유럽은 역행했으며 한국이라는 동방의 나라가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죠. 그래도 교육을 받기는 했어도 동시에 한국의 모습이 부럽고 대단해 놀라긴 했어도 제가 이방인이라는 눈치는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낯선 느낌이죠. 제가 이걸 잘 알아야 나중에 다른 가족들을 도와주기도 하니까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한 나라였어요. 사람들이 조용했고 거리도 조용했고 카페에서 울리는 음악 소리도 조심스럽게 들렸죠. 지하철 안에서는 누구도 전화를 하지 않았고 전화를 받더라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재미있는 건 한국의 어르신들은 화끈하게 통화를 하기도 해요. 저는 그 장면도 재미있었어요. 신호를 기다릴 때는 줄을 잘 지켰고 밤늦은 시간에도 거리는 깨끗했고 확실히 한국은 도시 전체가 어떤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모든 걸 보면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확실히 한국인들은 저에게 친절했어요. 식당에서 뭘 주문해야 할지 망설이면 옆자리 사람들이 슬쩍 도와준 적도 있었고 대부분은 점원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핸드폰을 가져와서 번역기를 켜서 말해주려고 노력했고 덕분에 빨리 나도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런 친절함이 좋았어요. 저는 원래 늘 활발하고 리드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상황을 정리하고 난민들이 울고 있을 때 곁에 앉아 함께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지금은 제가 그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발음을 틀릴까봐 입을 덜 열게 되고 그런 제가 너무 낯설었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내가 이해됐어요. 정착 초기 프랑스 땅에 도착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늘 조심스럽게 웃었고 항상 미안합니다로 대화를 시작했고 이 나라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 얼굴을 공감한다고 말했던 제가 사실은 그 감정을 온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던 거죠. 저는 매일 밤 노트를 썼어요. 한국에서의 하루, 실수한 말, 고마웠던 사람, 창피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적어 내려갔어요. 이 기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진짜 이방인의 감정이다. 내가 울고 싶을 만큼 외로웠던 이날은 언젠가 누군가를 다정하게 안아줄 때 필요한 기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앞으로 프랑스 출신의 가족들 정착을 돕게 될 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저는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도 한국에서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정착 지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맞이한 프랑스 가족이 있었죠. 첫 번째라는 상징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가족이었죠.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느껴왔던 경험과 생각, 그 모든 걸 처음으로 다른 프랑스인 가족에게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단순히 매뉴얼이나 안내문을 건네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 가족은 작가 부부와 고등학생 딸 2명으로 이루어진 집이었어요. 원래는 프랑스 남부의 한적한 지역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물가가 낮고 풍경이 좋았던 그곳은 몇 년 전부터 저렴한 집값을 따라 난민들이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고 동네의 분위기가 바뀌며 예전 같은 평온함을 잃어갔다고 했어요. 두 딸들은 해가 지면 외출을 할 수가 없었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가족은 도시로 이사하려 했지만 파리든 리옹이든 프랑스 대도시는 여전히 복잡했고 치안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갔던 프랑스 남부였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다고 느꼈었고 확실한 건 두 딸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굉장히 민감해져 있었어요. 부득이 밤 시간 대학 진학을 위해 미술 교습을 받았는데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의 낯선 시선, 학교 근처에서의 불안한 소문들, 그 모든 게 부모로서 견디기 힘든 불안이었다고요. 그러다 여러 나라를 알아보게 됐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상황은 비슷비슷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국제학교라든가 치안이 보장된 고급 지역은 대부분 상류층만 접근 가능한 공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지만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요.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눈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확신이 없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우연히 저를 소개받아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용기 내어 이 땅에 오게 된 거죠. 저는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말했어요. 잘 오셨어요. 여긴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그 말이 나오는 데까지 다른 나라들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몇 년이나 걸렸다는 걸 그땐 새삼 깨달았어요. 이 말을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그날따라 유난히 저 역시나 한국이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됐던 그 순간들과 겹쳐졌어요. 도시에 묻어있는 침묵 같은 질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 없는 배려, 정치적 구호 없이도 작동하는 치안과 행정 시스템. 이 모든 걸 처음 경험했던 때가 떠올랐고 이 가족에게 그걸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었어요. 프랑스는 여전히 아름다운 나라예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평온과는 다르다는 걸 저는 점점 더 알게 되었어요. 풍경은 남아있어도 거기서 안심하며 살아간다는 느낌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한국은 낯선 나라였지만 그냥 사라지는 나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저 숨을 쉬고 대중교통을 타고 거리를 걷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 그건 제가 처음 본 한국의 가장 강한 인상이었어요. 이 가족을 맞이하며 그걸 처음 말로 풀어내기 시작했고 그 말들을 하며 저 스스로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가족은 저에게 하나의 거울 같았어요. 제가 경험했던 과거의 거울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오늘과 한국의 오늘을 더 자세히 비교해주려고 말해주려고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프랑스 가족이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처음 며칠간 그 부부는 적응하지 못해서 조금 고전하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향수병에 걸린 것 같았죠. 단순히 시차와 긴 비행의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표정은 정중했지만 말끝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서 낯설다는 감정이 느껴졌죠. 하지만 두 딸은 달랐어요. 도착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래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프랑스에선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위기에 들떠 있었어요. 여기선 자기들을 귀엽고 이쁘다고 해준다며
학교에선 애들이 먼저 말도 걸어주고 한 번은 학생들이 자주 가는 떡볶이 집에 데리고 갔는데 맵긴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 말들이 부모에게는 어렴풋한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묘한 거리감을 만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빠르게 적응하는 만큼 두 부부는 더 느리게 움직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에 불편함을 느꼈고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할 때조차 내가 방해가 되지는 않나 자꾸 눈치를 봤어요. 표현 없는 배려, 소리 없는 존중, 그건 유럽식 친절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마치 냉담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부부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다른 한국인들에게 길거리에서 말도 걸어보고 버스 정류장에서 말도 걸어보고 했는데 한국인들의 반응은 그저 그랬다고 말이죠. 저는 그들의 눈빛 속 망설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건 예전에 저도 가졌던 감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배려의 방식이 너무 달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을 걸면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웃으며 먼저 잡담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안전한 건지 위험한 건지 딱 구분이 가니까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건드리지도 않는 거죠. 말로 표현하지 않고 눈을 오래 마주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일은 자기 선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구조. 서로에게 침범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로는 관심 없음이나 어쩌면 불편해함으로 보이기도 해요. 설명을 해줬지만 낯선 분위기를 말로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그 부부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마트에 함께 가서 가격표와 진열 방식을 보여주고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낯선 도시에 숨겨진 감성을 안내했죠. 그리고 낯선 한국인들과 대화하고 싶을 땐 버스 정류장, 식당이나 마트가 아니라 관광지 기념품 샵이나 한국 내 현장 체험형 관광을 하는 그런 곳에서 예를 들면 비누공예, 열쇠고리 제작 등 그렇게 같이 앉아서 뭔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서로 공유하는 사이에서 한국인들에게 말을 걸어보면 웃으며 대답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길거리나 버스 정류장에서 말을 걸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미묘한 차이들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부부는 글을 쓰는 작가 부부였기에 스타벅스 카페에 앉아 도시를 관찰하며 글감을 적어보라고도 조언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캠핑장이었어요. 그들은 캠핑을 해본 적이 있긴 했지만 한국에서 캠핑을 해본 적은 없었고 예약 방식부터 장비, 위치까지 모두 막막해 하더라고요. 저는 함께 캠핑장을 검색해주고 기초 장비 대여부터 이동 방법까지 하나하나 안내해줬어요. 처음엔 망설이던 그들이 결국 캠핑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작게 웃었어요. 그건 한국과 가까워지는 첫 번째 진짜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도시의 구조나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과 부딪히며 느끼는 진짜 정서적 거리감. 그건 실내가 아니라 자연에서 훨씬 더 빠르게 녹아들기 마련이니까요. 그 캠핑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는 나중에야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의 며칠, 저는 그들이 불편함을 갈등이 아니라 관찰로 받아들이도록 도왔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 한국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 가족이 캠핑을 다녀온 뒤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단순한 후기 정도일 줄 알았는데 그들의 목소리엔 예상보다 더 큰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특히 부부는 캠핑에서 느낀 감정을 길게 이야기했어요. 의외였어요. 그들이 적응하게 되는 계기가 캠핑이 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처음엔 텐트 간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당황했다고 했어요. 프랑스 캠핑장은 대부분 뚜렷한 경계가 있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구조인데 여긴 정말 바로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까움이 불편하지 않게 변해갔다고 했어요. 가까움은 곧 침범이 될 수 있는데 한국에선 그 가까움 속의 배려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시끄럽지 않았고 밤이 되면 자연스레 조용해졌고 무언가 필요한 표정만 지어도 옆 사람이 슬쩍 도움을 내밀었다고 했어요. 그날 옆 텐트에 있던 한국 가족이 구운 고기를 조금 나눠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가족에게 그건 너무도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말했어요. 아, 우리가 환영받고 있구나. 그 감정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느낀 감정이었대요.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겉으론 친절했지만 어딘가 벽이 있는 것 같았던 사람들. 하지만 그 캠핑장에서만큼은 벽이 아니라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제가 말해주고 싶었던 그것이었죠. 같이 뭔가를 한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제서야 한국인들은 마음의 문을 열죠. 서울이라는 도시는 빠르고 냉정하고 조용한 도시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는 타인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부부도 이제는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부부는 곧 한국에서 SUV를 구입했고 캠핑 장비도 본격적으로 마련했어요. 주말마다 근교 캠핑장을 찾아 나서는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가족 전체가 이제는 이곳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처음 이 가족이 도착했을 때 낯선 마트를 어색하게 걸으며 이 나라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던 그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들의 걱정이 조용한 의심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그들의 말 한마디가 조용한 확신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큰 보람으로 남았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모든 외국인에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낯선 언어, 다른 문법, 감정 표현의 방식까지 모두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다름을 통해 서로를 무너뜨리는 대신 지켜줄 수 있다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사회라면 그건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가족은 더 이상 프랑스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캠핑장에서도 이웃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고기를 나눠주는 입장이 되었더라고요. 그걸 보며 저는 조용히 확신했어요. 이곳은 누군가에게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낯설은 언제든 다정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물론 저 역시나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이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조금씩 사라졌고 숨이 고르게 쉬어졌고 어느 날엔 이곳이 익숙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젠 그 익숙함이 나의 삶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정착 지원 활동은 원래 한 국가에서 5년이 최대예요. 곧 저는 이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고 다른 국가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연락이 들어오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지금은 이상하게 아무런 기대도 설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떠나는 게 아니라 남아야 할 때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 나서야 제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걸 알았어요. 이 나라가 좋아졌고 이 나라에서의 일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무엇보다 이 나라에서 누군가와 다시 새로운 삶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겼으니까요. 조금 민망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 남성과 재혼하고 싶어요. 처음엔 그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한국 남자는 조용하고 성실해서 좋아요. 그 말에 친구들이 웃었고 저도 웃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이 나라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단단한 건 누군가와 함께 이 삶을 나누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죠. 하지만 이젠 이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의 공원 산책길, 밤늦게까지 불 꺼지지 않는 편의점 불빛, 지하철에서 마주친 어떤 평범한 얼굴들이 이제는 저에게는 너무도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풍경이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프랑스 가족들을 도우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 한국에 끌리는 이유가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치안, 어떤 이에게는 교육, 누군가에게는 시스템,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냥 이 도시의 조용한 공기였죠. 저는 이제 압니다. 이곳은 소리치지 않고도 누군가를 안아주는 나라라는 걸요. 그런 나라에서 저는 다시 삶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은 닫았고 한국에 남는 길은 열었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누군가의 옆자리에서 한국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어떤 사람일진 아직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제가 겪어온 낯섦과 따뜻함을 다 꺼내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한국살이는 충분히 잘 살아낸 인생일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